부동산 도시계획론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이제 토지용 면적의 수요 추정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가 남았죠? 예.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지 배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은 이제 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강의안이죠. 그래서 녹지 면적의 수요는 이제 녹지의 기능 그리고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다르게 추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크게 한 세 가지, 완충 녹지, 경관 녹지, 그리고 연결 녹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이제 목적에 따라 가지고 또 나눠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반시설 계획하면서 녹지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런 녹지의 기능 그리고 이용 빈도에 따라서 녹지 면적의 수요가 좀 다르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태계 보전 또는 재해 위험 방지를 위한 녹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수요 추정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시민의 휴식 그리고 쾌적성을 담보하기 위한 녹지에 대한 수요는 인구 규모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녹지 면적의 수요는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근거해서 예측 인구의 녹지 원단위를 곱하여서 추정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관련법에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지키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별표 2에 보면은 개발 계획의 규모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니까 녹지 외에도 도시공원 면적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다라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뭐 1만 평방미터에서 30만 평방미터까지는 상주인구 1인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이 두 가지 중에 큰 면적을 녹지의 최소 확보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평방미터에서 100만 평방미터까지는 1인당 6평방미터 또는 부지 면적의 9%이 둘 중에 큰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확보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그 개발 계획이다라고 하면 1인당 9평방미터 또는 부지 면적의 12% 중에 큰 면적으로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 이상이다라고 하면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큰 면적으로다가 최소 확보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때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큰 면적으로 최소 확보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이 둘 중에 더 큰 면적으로다가 확보 기준을 세워놓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둘 중에 더 큰 면적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계획의 경우에는 5만 평방미터 이상의 정비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1세대당 2평방미터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큰 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기준이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그리고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 계획 그리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사업 계획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뭐 그 밖에 개발 계획 해가지고 이제 대개 보면은 1세대당 3평방미터 또는 뭐 인구 1인당 3평방미터 그리고 개발 부지 면적의 5% 중에 이제 더 큰 면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최소 확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결국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이제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확보 기준, 그것을 갖든지 만족시키도록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녹지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소 확보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지 면적의 수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토지이용의 입지 배분인데요. 우리 토지이용 계획 수립 과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었죠. 두 번째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 이게 이제 입지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에서 이게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입지 배분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그 입지 배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이고, 마지막에 이제 집행 계획 및 실행입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 및 실행은 뒤에서 맨 뒤에 우리 그 진도의 맨 뒷부분에서 집행계획 해가지고 이제 또 따로 용도지역 지구제 정도 지역 지구제 정도 아마 살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자, 63쪽에 토지용의 입지 배분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토지용의 입지 배분도 이제 몇몇 가지 과정을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앞 단계에서 추정한 토지 이용 그 수요 추정을 한 걸 이제 입지를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가능지, 그리고 개발 불능지, 개발 유보지, 그리고 용도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이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뭐 주택용지로 또는 이제 상업용지로, 공업용지로, 그리고 녹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토지 이용을 연계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상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향으로다가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을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효율적인 입지 배분 방향 그리고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입지 배분 방향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토지이용 계획 수립 과정의 첫 번째 방법에서 기본 방향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의 목적 그리고 현황 그리고 과제에 따라 입지 배분 방향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지 배분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압축 도시, 건강한 걷는 도시, 유비쿼터스 지능 기반 도시,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뭐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그 입지 배분의 수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과정인 그 기본 방향 설정, 그 토지이용 계획 과정, 토지이용 계획 수립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그 기본 방향 설정하는 단계에서 도시개발의 비전 그리고 목표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지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상지 현황 뭐 이런 걸 살펴봤죠. 그래서 입지 배분의 기본 방향은 도시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대상지 현황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시대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입지 배분의 두 번째 과정은 이제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를 구분을 해 놓는 것, 그리고 이제 용도별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를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 등의 설정은 결국은 시설이 배치될 장소, 그리고 시설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유보될 장소, 이런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는 말 그대로 이제 시설이 배치될 장소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시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공 시설 환경을 새롭게 배치할 토지를 개발 가능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자연 현황이라든지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그리고 교통 현황 뭐 이런 그 현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발 가능지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가능지는 나대지 상태, 나지 상태의 개발 가능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재개발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의 개발 가능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경사라든지 표고, 식생, 토질, 수계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시설물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지, 나지 상태의 개발 가능지로 설정을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개발지 같으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죠. 이미 그러니까 그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을 갖다 의미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 그리고 시설의 노후도 지역의 노후도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재개발지로 개발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개발 가능지 제외한 지역 가운데 뭐 산, 강, 하천, 위험 지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이 불가능하겠죠. 개발 불능지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라든지 자연 상태가 좋은 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유보지로 설정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 토지용의 입지 배분에 있어서 두 번째 과정은 이제 용도별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지용의 입지 배분에서 두 번째 과정 중에 두 번째가 용도별 입지 후보지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가능지 선별된다 그러면 그 개발 가능지 중에 일부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 뭐 이렇게 이제 적합한 용도별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불능지 그리고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없거나 개발을 유보해 놓는 거죠. 개발을 미루어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업 및 녹지 체계의 핵심 요소로 녹지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지 체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주거적이나 상업적의 쾌적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완화하는 또는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녹지지역을 이렇게 이제 정말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녹지 후보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뭐 공업의 특성이 뭐 여러 가지 뭐 경공업 그 공업을 또 구분해 보면 경공업, 뭐 중화공업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공업의 특성에 따라서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시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와 접근하기가 편한 그런 지역에 공업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업지역은 아무래도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하고 평탄한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지가가 낮고 공업지역으로 충분한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제 공업용수 그리고 전력 등의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아무래도 그런 공업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가능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좀 침범을 한다든지 상업지역을 침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게 이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도시형 공업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내부에 위치해서 뭐 상업지역과 상업지역과 함께 있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후보지는 좀 그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녹지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를 좀 중점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상업지역 같으면은 도시의 기하학적 중심 또는 교통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업지역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그 용도지역 구분할 때 보면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중심상업지역은 주로 도심에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부도심에 배치를 하고, 근린 상업지역은 이제 주거지역 근처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주요 간선시설, 뭐 예를 들어 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이런 데 인접해가지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업지역들은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도시의 간선시설 이런 것들과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안전하고 평탄한 지역, 그리고 오염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업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좀 확 트여 있으면 좋고, 접근하기가 또 용이한 그런 쾌적한 지역이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일자리와 접근이 양호한 지역, 일자리로부터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면 좋을 뜻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 공급하는 게 쉬운 지역.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지역을 주거지역의 후보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재개발 지역 그리고 신개발 지역,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이냐 아니면 또 재개발지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지가가 대부분 높습니다.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개발 지역 같으면 개발이 쉽죠. 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지가도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용이하긴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새로 기반시설을 닦아야 되겠죠. 기반시설 망을 갖다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기성 주거지가 공동화된다든지 낙후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또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후보지를 뭐 신개발 지역으로 할까 재개발 지역으로 할까 이런 건 이제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지 배분 과정 두 번째 과정까지 거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정이 도시의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구축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시의 가로망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도심,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 등의 공간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 택지, 필지 분할을 하는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나서 입체적인 밀도 배치 계획도 짜고, 그리고 이제 랜드마크나 특화 계획까지 하게 되면 도시 공간 구조가 구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가로망 체계를 구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도시의 발전이 되는 축 또는 교통 그리고 보행의 축 그리고 공원 녹지 축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부에서 대상지로 연계되는 간선 교통 축이라든지 도시의 발전 축 그리고 주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간의 흐름을 구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상지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형 시스템, 그리고 격자형 시스템, 환상형 시스템 이렇게 이제 가로망 체계를 구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도심이 있다든지 하는 형태가 될 테고요. 격자형 시스템이 격자가 이렇게 그 우물 정자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선교통축이 선형 시스템은 간선교통축이 하나인데 격자형 시스템 같으면은 적어도 4개 이상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이다. 가로 2개 그리고 세로 2개 해가지고 4개 이상이 되는 그런 체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환상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잘 보지는 못했고요. 물론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울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일부 그 수도권 지역 같은 환상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제가 가본 데로는 중국의 이제 북경 같은 경우인데요. 중국의 북경은 이제 그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저기 막
동그라미, 이걸 환상이라고 하죠. 저는 둥근 환자에다가 이제 모양 상자를 써가지고 환상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말 중심에 있는 고리 하나 있고, 그 둘러싸고 있는 또 고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교통망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개의 환상으로 9개의 고리로 북경이라는 도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환상형 시스템. 근데 환상형 시스템은 고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뭐 중간에 이렇게 간선 도로망이 또 뭐 가로 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망 체계를 구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간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 생활권 등의 공간 체계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공간 체계 구상은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 이런 도시의 공간적인 위계 그리고 도시의 공간적인 성격을 규명해 가지고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의 개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영향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도심 또는 중심지의 성격 그리고 위치를 계획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심 또는 중심지는 간선교통, 그 도시의 간선교통축 그리고 그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 이 둘이 만나는 결절지에 입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상업, 업무, 문화 이런 도시의 중추 기능이 이런 중심지에 주로 위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부러지게 나뉘어지는 것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무들 보면은 새순이 돋아나죠.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서 줄기가 뻗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또 뻗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좀 둥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딱딱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이렇게 뭐 간선도로망이 있다, 간선교통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부터 이제 대중교통망이 형성이 되겠죠. 뭐 이렇게 형성이 되든지 뭐 둥그렇게 형성이 되든지 그럴 텐데 그 간선교통축하고 대중교통의 결절지 거기에 입지하는 것이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또는 중심지는 도시의 규모 또는 도시의 어떤 흘러간 역사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도심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단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도심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주로 이제 기존 도시, 그러니까 좀 조금 오래전부터 발전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심 그리고 신도심 해가지고 두 개의 도심 체계로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하고 생활권에는 뭐 인구 계획 그리고 주택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인구를 배분하고요. 주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이걸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인구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대중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이 부도심이나 생활권에 배치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과정 공간체계 구상이 완성되고 났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과정이 이제 가로망 체계와 가로망 체계 세 번째 과정은 이제 블록 택지 필지를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블록 택지 필지를 분할할 때는 가로망 체계라든지 뭐 공원 및 녹지 계획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블록 택지 필지 뭐 이걸 갖다 이제 분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과정이 완료가 되면 네 번째 과정 입체적으로 도시 공간의 밀도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간선도로망에 근접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고밀도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반시설 용량이 좀 부족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한 그런 보존해야 할 만한 지역에는 저밀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랜드마크를 포함한 특화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시도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하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 도구로 랜드마크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특화 계획을 구상해야 되는데요. 자,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잘 와닿는데요. sense of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도시로 그 지역이구나, 그 장소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하게 해주는 뭔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많이 안 가보긴 했지만 서울의 인사동 그러면 뭔가 전통 문화가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곳,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게 생각나죠. 그다음에 전주 그러면 이제 한옥이 주로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많이 안 가봤는데요. 해운대 같으면 이제 경관이 좀 수려하다, 특히 이제 바다 경관이 수려하다, 뭐 이런 거 이제 장소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화 계획을 갖다 구상을 해야 되는데, 뭐 특화 계획 구상할 때는 하나의 단일 건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조형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막 특화 공간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뭐였죠? 점포동도 이제 그 카페 거리, 카페 골목 해가지고 좀 유명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특화 계획을 이제 마지막 저기 막 공간 구조 구상, 그러니까 공간 구조 좀막 공간 구조 구축에서 마지막 5번째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체계 그러면은 뭐 이런 그 기반 시설의 동선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도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인데, 이런 기반 시설은 주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세 번째 과정에서 공간 구조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 과정에서는 연결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융합하고 좀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도로는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이동 수단의 선택성, 선택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도로를 달리는 이동 수단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자동차, 자가용을 갖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오토바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도 이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보로 이제 막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동 수단의 선택권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뭐 이런 것들의 이용이 자유로워야 하고요. 안전하고 쾌적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반시설 가운데 건물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건물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은 가능하면 건물과 지하에서 접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건물에 일체화시키거나 또는 지중해 매설해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결 체계는 기능적인 역할을 분명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어떤 경관축을 함께 구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만 강조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미적인, 심미적인 그런 요소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런 그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이용 계획 하나 다 저기 막 부문 계획 중에 토지이용 계획을 갖다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차에는 이제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차가 11주차니까 12, 13주차 조금 압축해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기반시설 계획을 다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14주차에는 이제 집행계획으로 넘어가서 지역지구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